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치 무슨 시험이라도 하듯이 도발을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북한 도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히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더구나 지금 중국은 1대1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북한이 도발을 함으로써 중국 역시 상당히 강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우리 정부를 시험하려 했는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인지는 몰라도 북한의 도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 강해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만일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위기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만성적 위기 상황에 관심을 돌릴 때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이 다시 이제 미사일을 다시 시험 발사를 했는데 비행거리가 우리는 700km라고 했는데 북한이 782km라고 한번 발표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787km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고도가 2000km를 훨씬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그 일본 당국이 이 북한 미사일의 그 고도가 한 2000km를 넘은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 미사일의 이 같은 이 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그 일본 당국이 유일했는데 어제 이제 북한이 이를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고도는 뭐 2111km였다. 그리고 비행거리는 그 787km.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거리가 얼마나 되겠느냐? 만약 제대로 쐈다고 한다면 이게 한 최소한 4,500km에서 길게는 6,000에서 그 7,000km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추정을 낳고 있는데요. 북한은 어제 이 미사일이 화성 12호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이 화성 12호란 말은 이제 그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북한의 그 신형 미사일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쏘기만 하면 이름이 바뀌어요. 네, 추정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 뒤에서는 이제 이게 그 북극성 2형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도 좀 있었죠. 예. 네, 그 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엊그제 했죠. 어제 쏜 미사일을 이 정상각도로 발사를 한다면 사거리가 한 4,500km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6,000에서 그 한 7,000km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하와이까지를 이제 사정거리에 두는 얘기가 됩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의 발표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미사일 비행은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일치하지 않는다. 북미 즉 그 북아메리카, 이제 미국 본토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그 공식 논평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말인즉슨 그만큼 북한의 어제 미사일이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그 근접한 것 아니냐. 아하. 이제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무튼 북한이 이제 어제 이걸 쏘아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 베이징에서는 어제 그 1대1로 국제협력 그 정상 포럼이 이제 개막이 됐거든요. 이 여기에 개막일에 맞춰서 이걸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물론 이제 그 우리 중국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겠다. 예.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이 됐는데요. 유엔 안보리 오늘 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청와대가 어제 정무수석 뭐 이런 수석 인사를 추가로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 나흘 만에 이제 그 두 번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를 했는데요. 이 정무수석에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네. 사회혁신수석에는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회수석에는 그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이 각각 임명이 됐는데요. 네, 지난 11일 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이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이 인사수석 인사를 단행한 데 이은 것으로 이 청와대 8명의 그 수석 취재 가운데 그 6명의 수석 인사를 이제 마무리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당 지도부를 거친 그 3선의 그 중진 인사를 그 정무수석에 배치한 게 이제 그 눈에 띄는데요. 뭐 당청 관계는 물론이고 그 야권까지 아우르는 이 대국회 소통을 좀 원활히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천병원 전 그 원내대표는 이 대선 기간 중에 그 인터뷰에 좀 많이 나오기도 했더랬죠. 네. 이 하승찬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경실련 정책실장과 함께 정책실장을 거치고 이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 사무처장을 역임한 그 대표적인 그 시민운동가 출신이죠. 이 김수현 사회수석은 그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그 정책통으로 이제 그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번 그 이제 청와대 그 수석 인사를 보면은 이 선거대책위원회 그 캠프 인사가 이제 대거 발탁을 한 게 지금 눈에 띄고요. 또 이제 사전에 누가 좀 될 것이다 이런 그 하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대로 거의 됐다는 점에서 뭐 예측 가능한 인선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고. 예. 이제 전체 6명 가운데 5명이 5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50대 초반에 좀 젊은 청와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4개국 그리고 독일 유럽연합에 보낼 특사를 내정을 했죠. 네. 예. 미중 일러 4개국에 보낼 것이다. 이건 뭐 진즉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독일과 그 유럽연합이 좀 추가가 됐네요. 이 당초 내정자가 거의 그대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이제 그 미국 특사로 내정이 됐고요. 이해찬 의원이 이제 일본 특사, 문인상 의원이 이해찬 의원이 그 중국에 가는 특사고요. 네. 문인상 의원이 지금 일본 특사,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이제 그 러시아에 가는 특사로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 특사는 당초 그 박병석 의원이 좀 거론이 됐는데 이 박병석 의원이 그 일로 일대 그 정상의 그 정부 대표단 단장으로 이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해찬 의원은 바뀌었고요. 이번에 그 유럽연합 그 독일을 추가를 해서 이 조윤재 서강대 교수가 이제 그 특사 단장으로 내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좀 주목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네, 조윤재 그 서강대 교수는 문 대통령 그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그 소장으로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문재인표 경제정책 그 밑그림을 좀 이제 그린 인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집권 여당이 됐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이게 언제? 16일입니다. 16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이게 대선 내일이네요, 내일? 네. 대선 일주일 만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예. 원래 그 3파전이 예상됐는데, 예. 우원식 의원과 그 홍영포 의원의 그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자, 우원식 의원을 뭐 비문계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범주류계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요. 홍영포 의원은 뭐 대표적인 이제 그 친문 핵심 인물로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죠. 두 사람 다 그 3선 의원들이죠. 그래서 우 의원은 이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그 의장이 이끌었던 이른바 그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연이라고 하죠. 민평연 계열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그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7표짜로 이제 그 패한 뒤에 그 두 번째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이 당내 개혁파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그 소속이기도 합니다. 친문 핵심인 그 3선의 그 홍영표 의원, 이 집권 초에 그 청와대와의 그 긴밀한 소통 능력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홍 의원은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그 지난 대선 때는 이 문재인 후보 캠프 일자리위원회 그 부본부장직을 맡았었죠.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 당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정책위 의장 등 이 정무직 당직자 거의 전원을 교체하는 이 전면적 당직 개편을 그 단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이를 두고 좀 또 뒷말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다고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사정부 출범 나흘 만에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 안보 라인인 선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국회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사드 배치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이고 더불어민주당 내 사드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권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 어떻게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나흘 만에 이렇게 도발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엔 결의 위반이고요. 따라서 엄중히 규탄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새로운 남북 관계 또 핵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간에 북한의 일관된 그런 핵무장 의도를 나타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대화 의지도 탐색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화 의지를 탐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중국이 1대1론가 포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그때 이런 거를 발사했다라는 이런 측면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중국에 대한 그런 불만의 표시 또 중국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었지 않겠는가 추정을 해봅니다. 예. 자, 이번 도발로 그렇다면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사드 문제가 갖는 문제점들에 대한, 접근은, 역시 마찬가지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사드가 갖는 문제는 우선 크게 군사적 효율성 문제도 있고, 네. 또 주변 국가의 마찰 문제도 있고, 또 성주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가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도 여전히 국방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그 자체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요. 예. 또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합니다. 예.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예. 또 환경영향평가법도 위반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 법 절차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1차적으로 중단되고 그런 우리 국내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법 절차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라. 그죠? 다시가 아니라 아직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예, 글쎄요. 그것도 받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부지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 법 절차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인가요? 그것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아니고요. 예. 국회 비준 절차는 이제 헌법 60조에 따라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든가 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문제라든가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예. 순수하게 우리 국유지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예. 밟아야 될 절차인 거죠.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는 이제 그거와 또 별개로 또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예. 그렇다면 말이에요. 네. 지금 사드 장비를 거기 갖다 놨잖아요. 네. 그거 다시 가져가라 그러겠네요. 원천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건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더 이상의 추가 배치가 중단되면서
그러면서 그 기본적인 국내법 절차와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내법 절차, 국회 비준 절차인데 예. 만일 국내법 절차에서 문제가 있고 아까 세 가지를 들으셨잖아요. 이제 성주 주민들의 반대하는 것도 이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가져가라 그래야겠네요, 이거. 이제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뭐 가져가라가 아니라 적절히 그 양국 간의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 그 적절한 처리라는 거 예를 들면은 그렇다면은 거기에 그냥 둔 상태에서 뭐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국유재산 처리에 관한 어떤 그 위법 행위도 해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게 철수를 하고 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말씀이 아니시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배치되어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다시 철수를 하고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현재 배치된 건 그대로 동결한 채 추가 그 배치는 중단한 채 그러면서 우리 법 절차 또 비준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추가로 들어올 장비가 더 있나요?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사드 1개 그 포대가 6개 그 포대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 일부만 이 배치돼 있고 또 레이더 부분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다 도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이 부대 시설 준비도 아직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사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 모양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드 지금 배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갑작스럽게 왜 그 정부가 그런 졸속한 결정을 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법 그 위반인데 여러 법 절차 위반인데 그게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리고 어떤 주변국과의 그 마찰에 있어서 왜 충분한 대비 없이 이루어졌는지 또 주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은 왜 없었는지 환경영향 평가는 왜 안 받고 그 처리를 결정했는지 등등에 대한 그 충분한 그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고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 그 일들이 졸속이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사드 배치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 말이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10억 불이죠, 그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일관되게 우리 그 소파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고 그러니까 부지와 기본 시설만 제공하고 나머지 그 배치와 유지 또 주둔 재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약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과 그러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약정서는 밝히고 있지 않죠. 또 하나,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이 10억 불을 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통지 내용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런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그 적절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이 내년에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되죠. 이 방위비 협상이요. 그죠?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의식하고 그냥 던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대비해야죠. 그런데 저는 뭐 방위비 분담
인상에 대한 충분히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서도 주장할 수도 있고요. 네. 문제는 그 법 절차에 따라서 또 합리적인 논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네. 조금 오를 가능성도 있고 조금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더 지불할 의사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의사가 있다기보다도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필요하다면 그냥 받아들인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에 있어서 그 합리성과 예. 공정성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마련되면서 그러면서 그런 논의 후에 필요한 부분에 인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없이 어떤 일방적인 요구라든가 예. 로 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만약에 미국 측이 요청을 한다면은 그 원칙적으로 어떤 이 조약에 있어서도 일방이 또 그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당당히 응해야죠. 예. 그리고서 만약에 그 현행 FTA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그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그런 개정은 우리가 반대해야죠. 근데 지금 이 개정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만의 이익이라고 보십니까? 그걸 위해서 다시 재개정하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외형상의 무역 관계를 볼 때 예. 우리가 조금 더 그 수출 초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현저히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균형은 예. 그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까지 또 출범 이후에도 처음에는 밝혔듯이 그 한미 FTA는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재협상의 필요성이 지금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보다는 없다 이렇게도 돼 있군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사드 대책 특별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다시 찾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39분 51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스승의 날 아침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이라 선도로 위로 정체가 많습니다. 우선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일산 방면 사고 난 구간이 있는데요.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전 광진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동호대교에서 행주대교 구간도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더 늘고 있는데요. 다시 한남대교 지나서 영동대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는 광진교부터 반포대교, 동작대교 지나 한강대교 구간도 각각 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분당수서로 따라 청담대교 쪽으로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도 이제 30km 안팎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인데요. 그런데 당분간은 북한과 대화 국면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꽉 막힌 국제정세 속에서 첫 대북 외교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또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어제 그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의도? 예. 지난 5월 8, 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국 1.5 트랙, 접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북미 국장, 그러니까 미국 국장 최선희 씨가 나왔었고, 미국 쪽에서는 로버트 아이노헌이라고 클린턴 정부 시절에 국방부 아마 차관보를 했을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나와서 거기서 미국 1.5 트랙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대한 일종의 후속 조치를 기다렸는데, 그게 이제 최선희 후속 조치를 기다렸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북한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자괴 압박 전술이라고 벼랑 전술을 한번 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선희 국장이 8, 9일 오슬로 접촉을 끝내고 13일 베이징을 경유해서 그날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에 평양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때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이 성숙되면은 북미 회담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 조건이 성숙된다는 얘기에 지금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사일 발사 쏜 이유. 뭐냐면은 미국은 틀림없이 종래 해오던 대로 무조건 핵동결부터 시작하고 미사일 발사 중지하라.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날 이유도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을 거고. 반면에 북한은 그들이 쭉 종래 해왔던 얘기를 그대로 되풀이했을 겁니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고 그리고 북한은 핵을 동결하는 그런 상태에서 육자회담을 시작하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대표단이 돌아갔지 않았겠어요. 오슬로에서 미국은 가까우니까. 근데 그 반응이 안 나오고 계속 동해상에 칼빈스로는 떠 있고, 그러니까 칼빈스로가 사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에도 사실 지금 한미 합동 해상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상에서. 그래서 어저께 동해상으로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슬로 회담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그것이 미국 정부에 보고됐을 텐데 그 후속 조치가 없으니까 북한은 거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 내지는 압박 차원에서 미사일을 거의 제대로 쏘면, 각도를 낮춰 쏘면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장거리죠. 그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불똥은 우리한테 튀었어요. 불똥은 우리한테 튑니다. 그러면은. 불똥이 우리한테 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정부 출범한 지 지금 며칠 지났다고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느냐. 글쎄. 그 사람들 그런 짓 잘 하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점이 이제 참 그런데요. 어쨌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엄중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물론 했습니다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햇볕 정책의 계승 의지를 사실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외신에서 이제 문샤인 팔리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달빛 정책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문샤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해서 반발하는 그런,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님 이제 그런 점도 지적하시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달빛 정책, 햇볕 정책. 마이클 브린이라는 기자죠. 더 타임스에도 있었고, 워싱턴 타임스도 있었고, 이제 글 여러 군데 썼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보수지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 WSJ, 거기에다 기고한 글에서, 사우스 코리아 enters moonshine era. 그러니까, 남한이 달빛 시대로 접어들었다, 달빛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는 제목의 칼럼 비슷한 걸 썼어요. 거기에서 이제, 햇볕 정책을 이어받는 문재인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건 역시 문샤인, 성이 문씨니까. 아마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재치있게
글을 쓴 것 같은데 이게 문샤인이라는 뜻이 아주 나쁩니다. 예. 문재인 교수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이게 20세기 초에 미국에 금주령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밀주. 예. 그 금주령 때 그 법을 어기고 몰래 술을 만들어 팔 때 그게 소위 밀주죠. 밀주의 대명사가 문샤인이었었어요. 예. 또 하나는 이게 2차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헛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고착되도록 놔두면은, 그 햇볕 정책을 계승한다고는 문재인의 그 선샤인 팔리스가 마치 달빛 정책인 것처럼 굳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가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한 버팀이 아직 그 구성이 안 돼서 대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내사이라도 최상도 안보실장이라도 임명이 되면, 여기에 대한 그 대응부터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아주 고약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굳어지면은, 그 국내적인 대북 정책,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대북 정책 추진을 했다는 입장을 어저께도 표시한 겁니다. 네.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은 이런 도발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또 트럼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저희 최대 압박을 통해서 인게이지먼트, 개입으로 간다. 맥시멈 프레셔 앤드 인게이지먼트라는 정책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보조를 맞춰서 잘 나갈 수 있게 돼 있는데, 한미 간에 공조해가면서 대북 정책을 추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이게 문샤인 팔리스라는 딱지가 붙으면 이 허기가 국민들의 지지나 또는 국제적인 성원을 받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좀 빨리 대처해야 됩니다. 예. 본인이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게 나쁘게 쓰여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은 그런 표현입니다. 예. 지금 근데 이제 일각에선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 협력 정책, 이 기조가 지금 김정은 정권에 맞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차관 장관을 하고 이른바 햇볕 정책에 무슨 전도사니 기순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난 9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경무하는 동안에, 육자회담의 일체 하지를 않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겠다고 미국도 대화를 안 하고, 한국도 대화를 안 하고 무조건 북한을 압박하는 한미 공조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로 몇 번이나 더 했습니까? 4번 하지 않았습니까? 4번 하면서 5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버렸어요. 이거는 그 당시,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의 미국과 한국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5차 핵실험까지 성공을 하고, 아직 대륙간 탄도탄 ICBM까지는 못 만들었지만, 발사 안 했지만, 어저께 쏜 것도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는 되는데, 이것까지 개발한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햇볕 정책 원본만 가지고는 안 돼요. 원본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햇볕 정책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게?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은 인게이지먼트죠. 개입 또는 관여적으로 가지만, 북한의 이번과 같은 일이 있으면은, 그건 단호하게 제재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식의 어떤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초기 대응이지만은 나는 문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이전 정부의 외교안보 팀하고 NSC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직접 발표한 내용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교회를 같이 가는 쪽으로 좀 잘 나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미 공조는 확실하게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 조금 촉이 달라요. 좀 센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잘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 미국하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침 그리고 미국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적어도 북핵 정책, 대북 정책 관해서는 한미가 같은 쪽으로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